저, 저분이 괴물이라고요? 놀랬느냐?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저분이 괴물이라고요? 비가 내렸다. 홀레일에 비가 내리는 것이 복이라 하였던가. 그러나 그날 쏟아지는 빗줄기는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처마 끝에 매달린 등불이 빗속에서 흔들렸고 흘길은 금세 진창으로 변하였으며 홀레를 구경하러 나온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처마 밑으로 몸을 피하였다. 하늘은 낯빛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구름은 산봉우리를 삼킨 채 내려오질 않았다. 어느 모로 보나 경사스럽지 않은 날씨였다. 그 빗속에서 한 여자가 가마에 올랐다. 이름은 이둘째. 집안에서 둘째 딸이라는 이유로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하고 언제나 둘째로만 불려온 여자였다. 오늘 그녀의 얼굴에는 아낙네들이 정성스레 찍어준 연지곤지가 선명하게 물들어 있었다. 두 볼에 동글게 찍힌 붉은 점이 화사하여야 할 터인데 그 위로 눈물이 쉼없이 흘러내리니 고운 빛이 제 빛을 발하지 못하였다. 비단 원삼은 도드라지게 불었고 족두리는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으며 손에는 화려한 비단 부채가 들려 있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입이 열릴 만큼 곱게 단장된 신부였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 숨은 진실을 아는 이는 드물었다. 이 혼인은 둘째의 것이 아니었다. 본래 혼담을 받아들인 것은 언니였다. 마을 갑부의 집에서 혼인을 청해왔을 때 신랑이 흉측한 괴물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괴물이면 어떠하냐, 재산이 있으면 그만이지. 언니의 그 말이 뜨겁게 방 안을 달구던 것이 불과 열흘 전의 일이었다. 그러나 언니는 막상 신랑의 그림자 속에 도살인 무언가를 본 뒤로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버렸다. 신랑의 저택 담장 밖까지 숨이 턱에 닿도록 달려와서는 두 번 다시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겠노라 고집을 부렸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가문의 체면이 걸린 문제였다. 혼약을 파기하면 신랑 집안에 씻을 수 없는 결례를 범하는 것이요. 자칫 감당 못할 원한을 살 수도 있는 노릇이었다.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가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둘째야, 내가 가거라. 다른 방도가 없느니라. 둘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반박할 기력도 울부짖을 의지도 없었다. 아버지의 말씀은 곧 하늘이었고 하늘 아래의 자식이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뿐이었다. 다만 밤새 이불을 끌어안고 눈물을 삼켰을 뿐이다. 날이 밝아 단장을 하는 동안에도 홀례복을 입는 동안에도 바깥에서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는 동안에도 둘째는 입술을 꽉 깨물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가마 안에 앉아 있다. 붉은 장막이 천천히 내려지고 바깥 풍경이 천 한 겹 뒤로 가려졌다. 빗소리가 장막 위로 후두두 떨어졌다. 가마꾼들이 호기를 맞추며 가마를 들어 올리는 순간 둘째는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파들파들 떨리는 것을 느꼈다. 공포 때문만은 아니었다. 억울함이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해 본 적 없는 인생, 언제나 언니 뒤에서 아버지 명 아래서 이름도 제대로 붙여지지 않은 채 살아온 20여 년의 세월이 오늘 이 가마 한 번에 깨끗하게 마무리되는 듯하였다. 등경의 심지처럼 자신의 삶이 서서히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빗속에서 가마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수록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둘째는 장막을 살짝 들어 마을 쪽을 바라보았다. 언니는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처마 밑에 서서 가마가 사라질 때까지 눈으로 배웅하였다. 그 얼굴에는 미안함도 걱정도 없었다. 다만 안도가 있을 뿐이었다. 장막이 다시 내려졌다.
둘째는 눈을 감았다. 껍데기는 눈을 속여도 진심만이 운명을 바꾼다. 그 말의 의미를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화려한 비단 옷 속에 숨은 자신의 진심이 무엇인지 그것만큼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살아남고 싶다. 이름을 되찾고 싶다. 누군가의 그늘이 아닌 햇살 아래 당당히 서고 싶다. 그 열망이 떨리는 손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숨을 쉬고 있었다. 가마가 산모퉁이를 돌아 마을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빗소리는 여전히 장막 위에 쏟아지고 있었고 가마꾼들의 발소리는 진흙탕을 헤치며 묵직하게 울렸다. 둘째는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바라보았다. 곱게 바른 봉숭아 물이 손톱 끝에 물들어 있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직접 물을 들여주셨을. 그 손이 오늘은 아버지의 명 한마디에 낯선 사내의 집으로 팔려가고 있었다. 둘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이 있었다. 예쁘게 단장하거라. 고운 옷을 입어라. 얼굴이 반반하면 시집을 잘 간다. 그 모든 말들이 결국 오늘 이 가마 안으로 귀결되었다. 화려한 원삼을 입고 정성스레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단단히 고정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신부가 된다고 세상은 말하였다. 껍데기를 바꾸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그러나 껍데기는 언니를 막지 못하였다. 언니는 그 누구보다 화려한 비단옷을 즐겨 입었고 분단장에 공을 들였으며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그 언니가 신랑의 그림자 하나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겉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공포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껍데기란 결국 그런 것이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젖어 무너지는. 반면 둘째는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 도망치지 않았다. 울부짖지 않았다. 아버지의 명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문이라는 이름 아래 짓눌린 자신의 처지를 알면서도 가마에 올랐다. 그것이 용기인지 체념인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녀의 내면 어딘가에서 꺼지지 않는 등경의 불꽃처럼 무언가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진심. 언니에게는 없는 것. 아버지가 미처 보지 못한 것. 세상이 가르쳐 주지 않은 것. 껍데기 아래, 붉은 비단 아래, 눈물과 체념 아래 숨어 있던 그것. 둘째는 그 이름을 입술로 굴려보았다. 진심. 나는 진심이 있다. 이 집안에서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나는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히 느끼고 분명히 원하는 것이 있다. 가마가 잠시 멈추었다. 가마꾼 중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저 앞에 신랑댁 입구가 보인다는 말이었다. 장막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빛이 바뀌었다. 빛 속에서도 저택의 문에 달린 등불이 흔들리며 황금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둘째는 눈을 떴다. 그 눈 속에 눈물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눈물 너머에 꺼지지 않는 무언가가 조용히 깃들어 있었다. 아직 스스로도 무엇인지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러나 분명히 살아 숨쉬는 그것. 훗날 그녀는 알게 될 것이었다. 자신을 구한 것이 비단옷이 아니었음을, 연지곤지가 아니었음을, 족두리도 아름다운 얼굴도 아니었음을, 껍데기는 눈을 속일 수 있어도 진심만이 운명을 바꾼다. 그 진실이 오늘 이 빛 속에서, 가마 안 작은 여자의 가슴 속에서 아주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소문은 봄바람보다 빠르게 번졌다. 장터에서 시작된 말이 우물가로 흘렀고, 우물가의 말이 방앗간으로 흘렀으며, 방앗간의 말이 다시 각 집 안방으로 스며들었다. 내용은 한결같았다. 산 너머 기와집 대감댁에서 혼담이 내려왔는데
그 신랑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재산은 산더미 같고 하인만 수십 명이며 집 안에 비단이 넘쳐 흐른다 하였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 뒤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야기가 따라붙었다. 신랑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언제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낮에는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드물게 목격한 하인들도 차마 그 형상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린다 하였다. 어떤 이는 얼굴 반쪽이 짐승처럼 일그러졌다 하였고 어떤 이는 눈이 세 개라 하였으며 또 어떤 이는 아예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가 사람으로 둔갑한 것이라 하였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점점 더 기이하고 끔찍한 방향으로 자라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담 앞에 욕심은 쉬이 꺾이지 않았다. 이 가문의 첫째, 이씨 집안 큰딸은 그 소문을 듣고도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다. 얼굴이 흉측하면 어떠하냐? 바깥 출입을 못하는 양반이라면 오히려 집 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재산만 넉넉하면 그만이지. 언니는 혼양 문서를 받아든 날 밤 비단 치마를 펼쳐보며 어느새 꽃을 해 입을지 먼저 셈하였다. 신랑의 인품이나 됨됨이 따위는 애초에 그녀의 관심 밖이었다. 둘째는 그런 언니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사람들은 언제나 둘째를 그냥 지나쳤다. 언니가 방 안에 들어서면 모든 시선이 언니에게 쏠렸고 둘째는 자연스레 그 그늘 속으로 묻혀버렸다. 얼굴이 못나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찬찬히 보면 둘째의 이목구비가 더 단정하다는 말도 있었다. 다만 언니처럼 제 아름다움을 내세울 줄 몰랐고 제 욕심을 드러낼 줄 몰랐으며 먼저 나서는 법을 배우지 못하였을 뿐이었다. 그렇게 20여 년을 그늘 속에서 살았다. 저택의 내부 구조는 소문을 통해 조각조각 알려졌다. 본체와 별체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으며 신랑은 언제나 별체에 머문다 하였다. 본체에는 나이든 하인들만 있을 뿐 안주인의 자리는 오래도록 비어 있었다. 마당에는 사계절 내내 등불이 켜져 있고 밤이 되면 별채 창호지 문 안으로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비친다는 말도 전해졌다. 그 그림자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와 함께 혼례 날짜가 정해지고 예단이 오갔다. 언니의 혼수가 준비되는 동안 둘째는 마당 한 귀퉁이에 앉아 빨래를 손질하였다.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었다. 언니가 시집을 가면 자신의 처지는 더욱 고달파지겠지만 그것 또한 언제나 그래왔듯 묵묵히 견뎌야 할 몫이었다. 하늘이 짙어지고 먹구름이 몰려오는 저녁, 둘째는 빨랫줄 너머로 산 너머 방향을 바라보았다. 저 산 어딘가에 사람인지 괴물인지 알 수 없는 신랑이 산다. 언니가 곧 저곳으로 간다. 그 생각과 함께 이상하게도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본인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다만 하늘을 가득 채운 먹구름이 마치 저 저택 위에만 유독 짙게 들이운 것처럼 보였고 장대 끝에 걸린 등경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며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다. 둘째는 빨랫감을 끌어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음 한켠에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작은 돌멩이처럼 가라앉았다. 아직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운명은 이미 방향을 틀고 있었다. 그날 밤 언니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이미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초저녁에 혼수 확인 명목으로 신랑 댁을 방문한다 하고 나선 언니가 자정이 가까워서야 대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신발은 한 짝이 벗겨져 있었고 곱게 올린 머리는 반쯤 풀려 얼굴을 덮었으며 비단 치마 끝은 진흙투성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을 놀라게 한 것은 언니의 눈이었다. 초점을 잃은 두 눈이 허공의 한 점을 향해 고정된 채 미동도 없이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달려나왔다. 둘째도 뒤따랐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마당 안을 울렸으나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입술이 달싹였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두 손이 앞치마 자락을 쥐어짜며 하얗게 질려 있었다. 둘째가 다가가 어깨를 붙잡자 언니는 그제야 온몸을 부르르 떨며 뒤로 물러섰다.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말란 말이다. 그 목소리는 언니의 것이 맞았으나 그 안에 담긴 공포는 전혀 언니답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언니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다. 저택의 안채를 둘러보던 중이었다 하였다. 혼수를 놓아둘 자리를 가늠하려 이 방. 저 방을 들여다보다가 별채와 본채 사이 담장 문 앞에 이르렀다 하였다. 그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가까이 오지 말라는 말을 하인에게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니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였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몸을 기울이던 순간이었다. 등경의 불빛이 별채 창호지 문 위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처음에는 그냥 사람의 그림자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림자는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였다. 어깨가 문 너비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넓었고 목은 지나치게 길었으며 손가락 그림자는 무릎 아래까지 닿을 것처럼 늘어져 있었다. 무엇보다 그림자의 얼굴 부분, 창호지 위로 비친 그 윤곽이 사람의 얼굴과 달랐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가 패여 있었고 턱선이 짐승처럼 튀어나와 있었으며 귀는 뾰족하였다. 그 순간 그림자가 고개를 돌렸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던 언니와 정면으로 시선이 마주쳤다. 적어도 언니는 그렇게 느꼈다. 어둠 속에서 문 너머에서 그 무언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언니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였다. 목구멍이 막혀버린 것이다. 두 다리가 먼저 움직였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까지 달렸고 대문을 나서서도 멈추지 않고 산길을 내달렸다. 신발 한 짝이 빠진 것도 몰랐다. 숨이 끊어질 것 같을 때까지 달리고 또 달렸다. 언니가 말을 마치자 마당이 조용해졌다. 아버지의 얼굴에 처음에는 걱정이, 다음에는 낭패감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정한 계산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돌렸고 그 시선이 마당 한켠에 서 있는 둘째에게 닿았다. 둘째는 직감하였다. 무슨 말이 나올지. 아버지의 입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가거라. 예상하였던 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 글자는 가슴 한가운데를 정확하게 관통하였다. 언니는 담장 기둥에 몸을 기댄 채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다. 다만 안도의 숨을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하게 내쉬었다. 등경의 불꽃이 바람에 흔들렸다. 둘째는 그 흔들리는 불꽃을 오래 바라보았다. 꺼질 듯 하면서도 끝내 꺼지지 않는 불꽃. 저 불꽃처럼 자신도 이 순간을 버텨낼 수 있을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발 아래 젖은 흙이 차갑게 발등을 파고드는 감각만이 또렷하였다. 현실이었다. 꿈이 아니었다. 도망칠 수 없었다. 운명이 방아쇠를 당겼다. 방문이 닫혔다. 바깥에서 아버지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언니의 방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잠깐 들렸다가 이내 그쳤다. 집 안이 깊은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다. 둘째는 자신의 방 한가운데 홀로 앉아 등경 하나를 마주하였다. 불꽃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문풍지 틈으로 스며드는 밤바람 때문이었다. 아니면 둘째 자신의 떨림이 방 안 공기를 건드린 때문이었는지도 몰랐다. 가야 하는가? 질문은 단순하였으나 대답은 단순하지 않았다. 가지 않으면 아버지의 명을 어기는 것이고
가문에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기는 것이며 평생 불효의 굴레를 쓰고 살아야 하는 것이었다. 조선의 딸로 태어나 아비의 명을 거스른다는 것은 하늘을 거스르는 일과 같았다. 그 무게는 20여 년을 이 집에서 살아온 둘째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러나 간다면 괴물과 한 지붕 아래서 살아야 한다. 언니가 그림자 하나를 보고 혼비백산하였는데 그 그림자의 실체와 같은 방에서 같은 밥상을 받고 한 평생을 보내야 한다는 말이었다. 신방이라는 것도 치러야 할 것이었다. 둘째는 그 생각에 이르자 손이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아랫배 어딘가에서 두려움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작은 청동 거울을 집어들었다. 거울 안에 낯선 여자가 있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코끝이 빨갛게 달아 있었으며 머리카락이 반쯤 흘러내려 볼을 덮고 있었다. 이 여자가 자신이었다. 이씨 집안 둘째, 이름도 제대로 불리지 못하는 여자. 언니 그늘에 가려 평생 눈에 띄지 않았던 여자. 아버지에게는 언제나 두 번째였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냥 언니 동생이었으며 혼담 하나 제대로 들어온 적 없는 여자. 그런데 오늘 그 여자에게 운명이 찾아왔다. 하필이면 이런 방식으로. 둘째는 거울을 내려놓고 무릎을 끌어안았다. 어린 시절부터 그래왔다. 무서울 때, 억울할 때, 슬플 때 이렇게 무릎을 끌어안고 작게 웅크렸다. 세상이 자신에게 너무 크게 느껴질 때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면 조금은 견딜 수 있었다. 오늘 밤도 그랬다. 그러나 오늘 밤의 무게는 이전과 달랐다. 내일 해가 뜨면 이 방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생각은 꼬리를 물었다. 괴물이라는 것이 진짜 괴물일까? 언니는 그림자를 본 것이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었다. 등경의 각도에 따라, 바람에 흔들리는 불꽃에 따라 그림자는 얼마든지 기이하게 왜곡될 수 있었다. 어쩌면 언니가 공포에 질린 나머지 과장하여 본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어쩌면 신랑은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어떤 사연으로 얼굴을 감추고 사는 것일 뿐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마을 사람들의 말이 떠올랐다. 그 저택 인근에 심어진 나무들이 유독 빨리 말라 죽는다는 것. 저택 하인 중에 오래 버티는 자가 없다는 것. 밤마다 짐승 우는 소리 같은 것이 담장 너머로 들린다는 것. 근거 없는 소문이라 치부하기에는 이야기들이 너무 다양한 방향에서 너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여 있었다. 둘째는 입술을 깨물었다. 두렵다. 솔직히 두렵다. 죽고 싶지 않다. 괴물에게 잡아먹히고 싶지 않다. 이 조그만 방이 달아빠진 이 요와 이불이, 심지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초라한 삶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토록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이것마저 빼앗기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가거라. 그 말의 무게가 어깨 위에 올라앉아 짓눌렀다. 거부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집 밖에 자신을 받아줄 곳이 있는가? 조선 땅에서 아비의 명을 거스른 딸에게 주어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둘째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괴물과 사는 것보다 더 가혹한 것일 수 있었다. 등경의 불꽃이 다시 한번 흔들렸다.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다가 끝내 꺼지지 않았다. 둘째는 그 불꽃을 오래, 아주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 위에 놓인 손을 폈다. 손바닥 위에 봉숭아 물든 손톱들이 등경 빛을 받아 붉게 물들었다. 작고 여린 손이었다. 그러나 그 손이 내일은 가마의 문을 열어야 했다. 결국 아침이 왔다. 둘째는 한숨도 자지 못하였다.
그러나 눈물도 더 이상 흘리지 않았다. 단장을 받으러 오는 아낙네들을 맞이하며 자리에서 일어설 때 그녀의 눈 안에는 체념과 공포가 함께 있었다. 그러나 그 가장 깊은 곳에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무언가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남겠다는 것. 껍데기가 아닌 진심으로 버텨내겠다는 것. 아직 말이 되지 않은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결심이었다. 동이 텄다. 빗줄기는 밤새 그치지 않았고 새벽빛은 구름 사이로 겨우 스며들어 마당을 희뿌옇게 물들였다. 달구는 소리도 없었다. 마을 전체가 이 혼례의 기이함을 눈치챈 듯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아낙네들이 일찍부터 와서 둘째를 단장시켰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빛에 씻긴 마당 위로 발소리만 조심스럽게 오갔다. 원삼을 입히는 손이 떨렸다. 단장을 맡은 아낙이 연지를 찍다가 붓을 잘못 놀려볼 위에 번지게 하였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송구하다 하였다. 둘째는 괜찮다고 말하였다. 목소리가 놀랍도록 차분하였다. 스스로도 이해하였다. 밤새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이 맞는가 싶을 만큼 아침에 자신은 고요하였다. 체념이 극에 달하면 오히려 고요해지는 것인지도 몰랐다. 혹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 것인지도. 족두리를 올리는 순간 거울 안의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 어젯밤 그 퉁퉁 부은 얼굴이 아니었다. 연지곤지를 찍고 비단옷을 걸친 얼굴은 낯설도록 고왔다. 이것이 자신의 얼굴인가? 20여 년을 살면서 이토록 정성스러운 단장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언니의 단장이 먼저였고 남은 시간에 대충 매무새를 고치는 것이 전부였다. 오늘 처음으로 자신이 주인공인 단장을 받았다. 그것이 기쁨이 아닌 두려움의 이유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비통하였으나 그럼에도 거울 속 여자는 아름다웠다. 가마가 마당 안으로 들어왔다. 붉은 칠을 한 가마였다. 지붕 끝에 봉황 장식이 달려 있었고 휘장은 무거운 비단으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내 귀퉁이에는 금빛술이 달려 있었다. 가마꾼 여섯이 엄숙한 얼굴로 가마채를 잡고 서 있었다. 혼례 행렬의 앞에는 등불을 든 하인들이 일렬로 늘어섰다. 빛 속에서도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바람막이를 씌운 등경들이 흔들리면서 황금빛을 사방으로 뿌렸다. 아버지가 마당 가운데 서 있었다. 둘째와 시선이 마주쳤다. 아버지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미안함이었는지, 안쓰러움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다짐이었는지. 너무 빠르게 지나쳐 알 수 없었다. 아버지는 짧게 말하였다. 몸 건강히 잘 지내거라. 그것이 전부였다.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잘 가라는 말도 없었다. 둘째는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다. 무릎이 젖은 마당에 닿는 감각이 차가웠다. 언니는 보이지 않았다. 방문이 닫혀 있었다. 둘째는 그 닫힌 문을 잠깐 바라보았다. 원망이 있었다면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그 원망은 이미 밤새 충분히 삭혔다. 언니를 탓하여 무엇하겠는가. 언니도 두려웠던 것이고 두려움 앞에서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지는 법이었다. 언니의 방식은 도망치는 것이었고 둘째의 방식은 버티는 것이었다. 어느 것이 옳은지는 세상이 결정할 일이었다. 가마 앞에 섰다. 발 앞에 가마 문이 열려 있었다. 안은 좁고 어두웠으나 비단 방석이 깔려 있었고 작은 등경 하나가 켜져 있었다. 그 작은 불빛이 가마 내부를 아늑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둘째는 가마 문 손잡이를 잡았다. 붉은 치 빗물에 젖어 차가웠다.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 문을 넘으면 돌아올 수 없다.
이 집도, 이 마당도, 이 초라하지만 익숙한 삶도, 마당 한켠의 장독대도, 빨랫줄도, 어머니의 손때가 남아있는 부엌 아궁이도, 전부 이 문 하나를 넘는 순간 과거가 된다. 두 번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 문. 둘째는 한 번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발을 들었다. 가마 문턱을 넘는 그 한 걸음이 생각보다 가볍지 않았다.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온 세계가 잠깐 멈추는 것 같았다. 빗소리도 바람 소리도 가마꾼들의 숨소리도 전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귓속에서 크게 울렸다. 쿵, 쿵, 쿵. 살아있다. 두렵지만 살아있다. 떨리지만 여기 있다. 휘장이 내려졌다. 가마가 천천히 들렸다. 몸이 공중에 떠오르는 감각, 땅과 발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감각. 가마꾼들의 발소리가 진을 위에서 묵직하게 울리기 시작하였다. 행렬이 움직였다. 마당문을 나서고 마을 길을 지나고 산길로 접어들었다. 둘째는 가마 안 작은 등경을 바라보았다. 흔들렸다. 가마가 움직일 때마다 불꽃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그러나 꺼지지 않았다. 빗바람이 스며드는 가마 안에서도 울퉁불퉁한 산길의 진동 속에서도 그 작은 불꽃은 끝내 살아남았다. 둘째는 그 불꽃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나도 저 불꽃처럼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어둠이 에워싸도 꺼지지 않겠다. 그것이 말이 되기도 전에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아직 운명의 실체를 보지 못하였고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 수 없었으나 둘째 이 씨는 그날 가마 안에서 조용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신방은 넓었다. 둘째가 평생 살아온 방보다 3배는 넓었고 천장은 손이 닿지 않을 만큼 높았으며 벽면을 따라 펼쳐진 병풍에는 모란과 봉황이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었다. 비단요가 깔려 있었고 이불은 두껍고 따뜻하였으며 방 안 곳곳에 등경이 놓여 황금빛으로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란 둘째로서는 생전 처음 마주하는 사치였다. 그러나 그 화려함이 지금 이 순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방 안에 무언가가 있었다. 정확히는 방 한쪽을 가로막은 두꺼운 휘장 너머에. 휘장은 천장에서 바닥까지 드리워져 있었고 너무 두꺼워 뒤편에 빛조차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 절대적인 어둠 속에 무언가가 있었다. 소리는 없었다. 움직임도 없었다. 그러나 둘째는 온몸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저 너머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이쪽을 알고 있다는 것을. 하인 하나가 소반을 들고 들어와 둘 사이 낮은 상 위에 놓았다. 합근래에 쓰이는 술잔 2개와 음식들이었다. 하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둘째는 술잔을 바라보았다. 2잔이었다. 하나는 자신 앞에, 하나는 휘장 쪽을 향하여. 신랑도 이 혼례의 절차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도깨비든 괴물이든 혼례의 예를 차린다는 것이 기이하게 느껴졌다. 한참이 흘렀다. 휘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술잔에 손을 뻗는 기척도 없었다. 목소리도 없었다. 둘째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보며 기다렸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 언제까지 이 침묵이 계속되는가? 공포가 먼저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공포는 조금씩 다른 감정과 뒤섞이기 시작하였다. 답답함, 그리고 기묘하게도 호기심. 괴물이라면 왜 가만히 있는가? 잡아먹을 생각이라면 진즉에 달려들었을 것이었다. 해칠 생각이라면 이미 기회는 충분하였다. 그러나 휘장 너머의 존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을 뿐이었다. 둘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휘장을 바라보았다. 등경의 빛이 휘장 표면에 부드럽게 닿아 있었다. 휘장 아래 틈으로 바닥이 보였다. 바닥 위에 발이 있었다. 사람의 발이었다. 짐승의 발톱이 아니었다. 기이하게 뒤틀린 발도 아니었다. 고운 비단 버선을 신은 분명히 사람의 발이었다. 둘째는 자신도 모르게 그 발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버선의 수가 정교하였다. 무늬는 운무늬였고 솔기는 반듯하였다. 괴물이 이토록 정교한 버선을 신는가. 그때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휘장 너머에서 그러나 분명하게 들렸다. 불편하지 않으냐? 그것이 전부였다. 질문 하나. 짧고 담담한 한마디. 둘째는 그 목소리에 온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굳음은 공포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목소리가 예상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다. 괴물의 목소리라면 으르렁거리거나 기이하게 일그러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들린 것은 낮고 차분하며 어딘가 조심스럽기까지 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둘째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감추려 하였으나 감추어지지 않았다. 휘장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두렵겠구나. 미안하다. 그 짧은 두 마디의 둘째는 무언가가 가슴을 건드리는 것을 느꼈다. 괴물이 미안하다고 말하는가? 미안함을 아는 존재가 괴물인가? 합근래 술잔이 휘장 너머로 살며시 끌려 들어갔다. 손이 보였다. 휘장 끝을 살짝 들어 술잔을 가져가는 그 손이 잠깐 빛 아래 드러났다. 가늘고 긴 손가락이었다. 마디가 고르고 피부가 고왔다. 힘을 하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항문을 닦은 선비의 손, 혹은 오래도록 붓을 잡아 온 사람의 손이었다. 둘째의 눈이 그 손에 고정되었다가 휘장이 다시 내려지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술잔을 드는 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격식을 갖추어 마시는 소리였다. 합근래의 절차를 정확히 알고 따르는 소리였다. 둘째는 자신의 술잔을 들었다. 손이 떨렸으나 쏟지 않았다. 천천히 입술에 가져다 댔다. 차가운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맞은편 어둠 속에서 같은 시간, 같은 절차로 누군가가 같은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 기묘한 동시성이 둘째를 혼란스럽게 하였다. 괴물이 아닐 수도 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목소리와 손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었다. 그러나 오늘 밤 이 신방에서 둘째의 마음 속에 처음으로 의문의 씨앗이 심어졌다. 소문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림자가 실체가 아닐 수 있다는 것. 껍데기 너머에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전혀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등경의 불꽃이 조용히 타올랐다. 휘장을 경계로 빛과 어둠이 나뉜 신방 안에서 두 사람은 한마디도 더 나누지 않은 채 밤을 보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처음의 침묵과 달랐다. 처음의 침묵이 공포였다면 지금의 침묵은 조심스러운 관찰이었다. 서로를 해치지 않으려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아직 말이 되지 못한 의지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신랑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낮에는 별채에 틀어박혀 있었고 밤에는 신방의 휘장 너머에만 있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집 안 곳곳에는 그의 흔적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아침마다 마당에 갓 꺾인 꽃이 소반 위에 놓여 있었고 식사는 둘째의 입맛을 미리 파악하기라도 한 듯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게 차려졌으며 방 안 등경은 밤새 심지가 고르게 정리되어 있었다.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배려하고 있는 존재. 둘째는 조금씩 저택안을 둘러보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신방에서 마당으로,
마당에서 본체 복도로, 복도에서 안채 깊숙한 곳으로. 하인들은 막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다.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이 어디를 거닐든 방해하지 말라는 지시라도 받은 것처럼. 그 배려가 어색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다. 첫 번째 발견은 서재였다. 본체 끝 복도를 돌아가자 커다란 방이 나타났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둘째는 숨을 멈추었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에 책이 빼곡하였다. 경전만이 아니었다. 의서, 농서, 천문서, 지리지, 시문집, 그리고 둘째가 제목조차 알 수 없는 낯선 서적들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낮은 책상 위에는 붓과 벼루가 놓여 있었고 가까라 놓은 먹물이 아직 마르지 않아 향을 풍기고 있었다. 누군가 방금 전까지 이곳에 있었다는 증거였다. 책상 위에 펼쳐진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글씨였다. 해서체로 단정하게 쓰인 글씨였다. 둘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들여다보았다. 시였다. 제목 없는 시 한 편. 내용은 길지 않았다. 산 너머 달이 뜨고 뜰 안에 이슬이 내리나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보다 오래 남는다. 둘째는 그 네 줄을 2번 읽었다. 3번 읽었다. 괴물이 시를 쓰는가. 이토록 단정한 글씨로, 이토록 조용한 시를. 손가락 끝이 종이 모서리에 살짝 닿았다. 먹이 아직 온기를 품고 있었다. 2번째 발견은 후원이었다. 서재를 나와 담장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쪽문이 나왔다. 문을 열자 생각지 못한 공간이 펼쳐졌다. 후원이었다. 계절 꽃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심어져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작은 나무 팻말이 꽂혀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읽어보니 식물들의 이름과 약효가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당귀. 혀를 보하고 순환을 돕는다. 천공. 두통을 가라앉히고 기를 소통시킨다. 환기. 원기를 북돋우고 면역을 강화한다. 의학을 아는 사람이었다.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팻말마다 적힌 설명이 의서에서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언어로 풀어 쓴 것이었다. 어떤 식물 앞에는 팻말 외에 작은 메모가 추가로 꽂혀 있었다. 봄의 뿌리를 캐면 약효가 가장 진하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그늘에서 말릴 것. 세심하고 꼼꼼한 사람의 흔적이었다. 둘째는 한 팻말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작약. 여인의 어혈을 풀고 마음의 울체를 해소한다. 그 글씨 옆에 작고 흐리게 마치 혼잣말처럼 덧붙여진 말이 있었다. 이 집에 오는 사람이 부디 건강하기를.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3번째 발견은 식사였다. 나흘째 되는 날 점심, 둘째의 소반에 처음 보는 음식이 올라왔다. 하인에게 물으니 서방님께서 직접 재료를 고르고 조리법을 일러주셨다 하였다. 황기백숙의 잣죽을 곁들인 것이었다. 후원에서 본 황기가 들어간 음식이었다. 원기를 보하는 재료였다. 먼 길을 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몸을 위한 배려였다. 둘째는 첫 숟가락을 들다가 멈추었다. 이 사람은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 모습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이름도 밝히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조용히 걱정하고 있었다. 첫날 밤 들었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다. 두렵겠구나. 미안하다. 빈말이 아니었다. 그 말이 이 음식 안에도, 후원의 팻말 안에도, 서재의 시 안에도 살아있었다. 4번째 발견은 소리였다. 저녁 무렵 별채 쪽 담장 가까이를 지나다가 둘째는 걸음을 멈추었다. 소리가 들렸다. 가야금 소리였다. 낮고 깊은 음색이 담장 너머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곡조는 둘째가 들어본 적 없는 것이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기교를 부리지도 않았다. 다만 한음이 마치 말을 하듯 마치 오래된 슬픔을 풀어내듯 조용하고 깊게 울렸다. 둘째는 담장의 등을 기대고 그 소리를 들었다. 눈을 감았다. 빗소리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다. 가야금 소리와 빗소리가 섞이기 시작하였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전달되었다. 언어가 아니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만 저 담장 너머의 존재가 외롭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느껴졌다. 깊고 오래된 외로움이 가야금의 줄을 타고 밤 공기 속으로 번지고 있었다. 나와 같구나. 그 생각이 불현듯 스쳤다. 둘째는 눈을 떴다. 가야금 소리는 계속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목소리만 들은 사람이었다. 손끝만 잠깐 보인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둘째는 그 존재에게서 자신과 같은 냄새를 맡았다. 그늘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의 냄새를. 등경의 불꽃이 저 멀리 복도 끝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둘째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하였다. 이 집은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이 사람은 처음 들었던 소문과 다르다. 아직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 그러나 하나만큼은 분명해졌다. 무서움보다 알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커졌다. 불편한 것은 없느냐? 음식 입에 맞았느냐? 짧고 조심스러운 물음들이었다. 둘째의 대답도 짧았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 짧음 안에 담기는 것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다. 자정이 넘도록 뒤척이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등경 하나를 들고 복도로 나섰다. 저택은 깊은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하인들도 모두 물러간 시각이었다.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였다. 어디로 가려는 것인지 스스로도 알지 못하였다. 다만 발이 이끄는 대로 걸었다. 어느새 별채 앞에 와 있었다. 담장 쪽 문이 아니었다. 별채로 이어지는 복도 끝 별채 서재문 앞이었다. 낮에는 닫혀있는 이 문이 오늘 밤은 아주 조금 열려 있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등경의 빛이었다. 이 시각에 불을 켜고 있다는 것은 아직 잠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멈추었다. 돌아가야 하였다. 남편이라 하더라도 허락 없이 별채에 들어서는 것은 예가 아니었다. 게다가 이 저택에서 가장 중요한 불문율은 별채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인들도 절대 이 구역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오며 복도 바닥에 가늘고 긴 황금 선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선이 발끝에 닿을 듯 가까웠다. 참다 못하였다. 열흘이었다. 열흘 동안 목소리만 들었고 손끝만 보았으며 흔적만 느꼈다. 그 모든 흔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복도 끝 불빛 너머에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었다. 두렵기도 하였다. 그러나 알고 싶은 마음이 두려움보다 이제 분명하게 컸다. 둘째는 조심조심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에는 창호지가 발라져 있었다. 오래된 창호지였다. 세월이 지나면서 군데군데 얇아지고 한 곳은 손톱만 한 크기로 작은 구멍이 나 있었다. 둘째는 무릎을 꿇고 그 구멍에 눈을 가져다 댔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방 안이었다. 낮은 책상 앞에 사람이 앉아 있었다. 등경이 2개 켜져 있어 방 안이 환하였다. 그 불빛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이 또렷하게 보였다. 괴물이 아니었다. 짐승이 아니었다. 뒤틀린 형상도 아니었다. 짙은 남색 도포를 걸친 사내가 책상 앞에 앉아 서책을 읽고 있었다. 반쯤 풀린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려 있었다.
윤곽이 뚜렷한 이마, 곧은 코, 단단하게 담은 입술. 등경의 빛을 받아 옆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둘째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을에서 들었던 모든 소문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아름답다는 표현이 남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항문을 오래 닦은 선비의 기품이 얼굴 전체에서 배어났다. 서책을 읽는 눈빛이 깊고 조용하였으며 붓을 잡는 손이 길고 정갈하였다. 가야금을 타던 손이 저 손이구나. 서재의 시를 쓴 손이 저 손이구나. 후원의 팻말을 꽂은 손이 저 손이구나. 그때 불빛이 그의 얼굴 오른쪽을 더 선명하게 비추었다. 흉터가 있었다. 관자놀이에서 턱선까지 이어지는 한 줄기 흉터. 크지 않았으나 분명하게 남아 있었다. 칼에 의한 것으로 보였다. 오래된 상처였다. 그 흉터가 그의 얼굴을 흉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그의 얼굴이 단순한 잘생김을 넘어 어떤 깊이를 갖게 된 것 같았다. 무언가를 겪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무언가를 잃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언니가 본 것은 저 흉터의 그림자였을 것이었다. 등경의 빛이 만들어낸 그림자 속에서 공포에 사로잡힌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저 흉터는 얼마나 기괴하게 왜곡되어 보였을까.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괴물이라 불렀던 것이 고작 빛과 그림자의 장난이었다는 말인가. 소문이 소문을 낳고 공포가 공포를 먹고 자라는 동안 이 사람은 이 저택 안에서 혼자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있었다는 말인가. 눈물이 차올랐다. 왜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었다. 이 사람이 불쌍하여서인지, 자신이 억울하여서인지, 아니면 소문이라는 것에 잔인함에 분노하여서인지. 셋 모두였을 것이었다. 아니면 셋 중 어느 것도 아니었을 것이었다. 그냥 눈물이 났다. 그 순간 안에서 서책을 덮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정면을 바라보는 방향이었다. 창호지 문 쪽이었다. 둘째는 반사적으로 눈을 뗐다. 등경을 가슴에 끌어안고 벽에 등을 붙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한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렸다. 잠이 오지 않느냐? 그 목소리가 자신에게 하는 말임을 둘째는 알았다. 보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둘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대답하였다. 목소리가 떨렸으나 이번에는 감추지 않았다. 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나도 그러하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 말 안에 담긴 것은 전부가 아니었다. 나도 그러하다. 나도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나도 이 어둠 속에서 혼자 깨어 있다. 나도 이 저택에서, 이 침묵 속에서 오래도록 홀로였다. 둘째는 천천히 일어섰다. 등경의 불꽃이 손 안에서 흔들렸다. 복도를 되돌아 신방으로 향하면서 둘째는 자신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다. 공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의문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더 크고 선명한 감정 하나가 자리를 잡았다. 이 사람을 알고 싶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저 흉터 뒤에 무엇이 있는지, 왜 이 저택에서 그림자처럼 살고 있는지, 가야금을 탈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밤마다 어떤 시를 쓰는지, 전부 알고 싶었다. 이야기의 중심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외면에서 내면으로, 공포에서 이해로, 소문에서 진실로, 둘째 이 씨의 이야기가 비로소 진짜 방향을 찾았다. 소문은 언제나 발이 빠르다.
둘째가 신랑의 저택에서 호강한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는 데는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 매일 아침 상다리가 휘어지는 식사가 차려진다느니, 비단옷이 철마다 새로 들어온다느니, 안채 전체를 혼자 쓴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꼬리를 물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괴물 신랑과 산다고 울며불며 가마에 올랐던 그 둘째가 알고 보니 팔자를 고쳤다고. 그 소문이 언니의 귀에도 들어갔다. 언니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그 흉측한 괴물과 사는데 어찌 호강을 한단 말이냐. 그러나 소문은 줄기가 하나가 아니었다. 포목점 주인도 하였고 장터 안악도 하였으며 심지어 저택 심부름을 다녀온 약재상도 같은 말을 하였다. 그때부터 언니의 얼굴에 다른 빛이 돌기 시작하였다. 배가 아픈 빛이었다. 자신이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누렸을 것들을 동생이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언니의 마음 안에서 독처럼 번져나갔다. 그리고 언니는 계획을 세웠다. 혼자였다면 무력하였을 것이었다. 그러나 언니에게는 오래전부터 줄을 대어온 사람들이 있었다. 고을 수령 아래서 일하는 향리 하나와 문서를 다루는 아전 하나였다. 둘 다 뒷돈에 익숙한 자들이었고 이해관계가 맞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자들이었다. 언니는 그들을 불러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저 저택의 신랑이 사실은 역적과 내통한 자라는 소문이 있다. 그것을 확인하러 가는 길에 내가 동행하겠다. 향리의 눈이 번쩍였다. 역적 관련 사건은 공을 세울 기회였다.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신문 과정에서 재산을 취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다. 아전은 이미 머릿속에서 문서를 꾸미기 시작하였다. 셋은 이른 아침 저택으로 향하였다. 대문 앞에서 소란이 일었다. 문지기 하인이 막아서자 향리가 관인을 내밀었다. 고을 수령의 명으로 이 집을 조사하러 왔다 하였다. 거짓이었으나 관인은 진짜였다. 하인은 당황하여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언니는 대문 앞에 서서 저택 안을 기웃거리며 입꼬리를 올렸다. 둘째가 나왔다. 안채에서 소란 소리를 듣고 달려 나온 것이었다. 대문 밖에 언니가 서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둘째의 얼굴에서 혈색이 가셨다. 언니 옆에 관복을 걸친 자들이 있었고 그 손에 공문서처럼 보이는 것이 들려 있었다. 무슨 일인지 직감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언니가 앞으로 나섰다.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다. 오래간만이구나, 동생아. 내가 잘 지낸다기에 언니가 보고 싶어 왔지. 목소리는 달콤하였으나 눈 안에 있는 것은 달콤하지 않았다. 그 눈이 둘째의 비단옷 자락을, 머리에 꽂힌 은비녀를, 저택 안채를 차례로 훑었다. 욕심과 시기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둘째는 그 눈을 마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언니, 무슨 일로 이분들을 모시고 왔습니까? 언니의 웃음이 조금 더 넓어졌다. 사실 이 집 서방님께 좀 여쭤볼 것이 있었어. 워낙 신분이 묘하신 분이라 관아에서도 확인을 하고 싶다 하더구나. 역적과 내통하였다는 소문이 있다지 않느냐? 당연히 사실이 아니겠지만 확인은 해야 하지 않겠어. 그 말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둘째는 너무나 잘 알았다.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조사를 시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였다. 역적 의심을 받은 집안의 재산은 얼마든지 빌미를 잡아 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랑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지금껏 그가 숨겨온 어떤 비밀이든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었다. 둘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대문을 열어주지도 닫지도 않았다. 다만 언니와 향리 사이에 서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저들을 들여보내면 안 된다. 남편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러나 막을 방법이 있는가? 관인이 있는 자들을 막으면
이쪽이 불법이 된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남편이었다. 둘째는 그것을 눈으로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었다. 열흘 넘게 느껴온 기척이었다. 문 뒤에서 담장 너머에서 휘장 뒤에서 느껴지던 그 무게감 있는 존재가 지금 자신의 등 뒤에 있었다. 둘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언니의 눈이 자신의 뒤를 향하는 것이 보였다. 언니의 눈이 커졌다. 향리와 아전도 굳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낮고 조용하였으나 흔들림이 없었다. 어인 일로 오셨소. 그 한마디가 마당 안을 가득 채웠다. 둘째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두 주먹을 쥐었다. 두려웠다. 지금 이 상황이. 그러나 물러서지 않겠다는 생각이 두려움보다 한 박자 더 빠르게 가슴 안에서 일어섰다. 저 사람을 지켜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다. 가진 것도 없었고 권한도 없었으며 세상이 인정하는 힘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 이 대문 앞에 자신이 서 있었다. 그것만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등경의 불꽃이 바람 속에서 거세게 흔들렸다. 꺼질 것처럼 흔들렸다. 그러나 꺼지지 않았다. 아직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언니가 관아에 고발장을 넣은 것은 저택을 방문하고 사흘 뒤였다. 고발 내용은 치밀하게 꾸며진 것이었다. 역적으로 몰려 도성에서 추방된 왕족이 신분을 숨기고 지방에서 재산을 축적하며 영모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증거라 내민 것들은 전부 아전이 조작한 문서들이었으나 형식은 완벽하였다. 관인이 찍혀 있었고 증인의 이름이 있었으며 날짜가 맞았다. 사흘 만에 관군이 왔다. 새벽이었다. 닭이 울기도 전에 저택 대문이 쾅 소리와 함께 열렸다. 횃불을 든 군사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다. 둘째는 잠에서 깨어 신방문을 열었다가 횃불 빛이 마당을 가득 채운 것을 보았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군관이 앞으로 나섰다. 이 집 주인을 나오라 하였다. 목소리는 높고 날카로웠다. 조정의 명으로 영모 혐의자를 체포하러 왔노라 하였다. 둘째는 맨발로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군관 앞을 막아섰다. 무슨 혐의인지 증거를 보여달라 하였다. 군관은 비웃었다. 계집이 나서지 말라 하였다. 둘째는 물러서지 않았다. 증거 없이는 통과시킬 수 없다 하였다. 군관이 문서를 던졌다. 바닥에 펼쳐진 문서를 주워 읽었다. 읽으면서 손이 떨렸다. 조작인 것을 알았다. 날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증인으로 내세운 이름 중 하나는 2해 전에 이미 세상을 뜬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문서에 찍힌 관인은 진짜였고 군사는 이미 안채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다. 그때 별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남편이었다. 처음으로 환한 빛 아래 그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났다. 짙은 남색 도포를 단정히 걸치고 있었고 머리는 관을 쓰지 않은 채 묶여 있었으며 얼굴의 흉터가 횃불 빛 아래 선명하였다. 그러나 그 모습에서 흉측함은 없었다. 다만 오래된 슬픔과 체념이 전신에서 배어났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둘째와 눈이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것이 오갔다. 미안하다는 것, 괜찮다는 것, 그러나 막을 수 없다는 것. 남편의 눈 안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둘째는 고개를 저었다. 달려가 그 앞을 막으려 하였다. 군사 하나가 둘째의 팔을 잡아당겼다. 비키라는 소리와 함께 거칠게 끌어냈다. 군관이 남편에게 다가갔다. 성명을 대라 하였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 이름이 발화되는 순간 마당에 있던 모든 이가 굳었다. 군관의 얼굴빛이 달라졌다. 왕족의 이름이었다. 소문이 사실이었다. 역적으로 몰려 도성에서 추방된 왕족. 신분을 숨기고 이 지방에 내려와 살아온 사람. 그것이 이 저택 주인의 진짜 정체였다. 둘째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배신감은 없었다. 오히려 지난 한 달간의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서재의 책들, 후원의 약초, 시, 가야금. 그 모든 것이 도성에서 온 사람의 것이었다. 조정에서 쫓겨나 이 산속 저택에 숨어든 사람의 것이었다. 괴물이라는 소문은 그 자신이 퍼뜨린 것인지도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인지도 몰랐다. 어느 쪽이든 그는 그 소문 뒤에 숨어 살아왔다. 군사들이 그를 애워쌌다. 남편은 저항하지 않았다. 둘째를 한 번 바라보았다. 그 눈 안에 담긴 것이 너무 많아 전부 읽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였다. 미안하다는 것이었다. 이 혼인에 끌어들인 것에 대한, 이 위험에 함께하게 된 것에 대한 그 미안함이 둘째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군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남편이 그들 사이에 둘러싸여 대문 쪽으로 끌려나갔다. 둘째는 달려갔다. 팔을 또 잡혔다. 이번에는 2명이었다. 땅바닥에 무릎이 닿았다. 차가운 젖은 돌이 무릎을 파고들었다. 바닥에 펼쳐진 조작된 문서가 눈앞에 있었다. 대문 너머로 남편의 남색 도포 자락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저택 탐장의 등경들이 꺼지기 시작하였다. 하나씩, 하나씩. 군사들이 지나치면서 불을 끄는 것이었다. 마당이 점점 어두워졌다. 따뜻하던 황금빛이 사라지고 새벽의 차가운 푸른빛만 남았다. 그 어둠 속에서 언니의 얼굴이 대문 밖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멀었으나 그 표정은 알 수 있었다. 만족이었다. 차갑고 건조한 만족. 둘째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 어둠을 바라보았다. 손 안에 쥔 문서가 구겨졌다. 비단옷 자락이 지늘게 젖어들었다.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얼굴을 가렸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한 달 동안 천천히 조심스럽게 쌓아온 것들이, 서재의 불빛이, 후원의 약초 냄새가, 가야금 소리가, 휘장 너머의 목소리가,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을 이름 대신 사람으로 대해준 누군가가, 마지막 등경이 꺼졌다. 마당이 완전한 어둠 속에 잠겼다. 둘째는 그 어둠 속에서 손 안에 구겨진 문서를 쥔 채 움직이지 않았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눈물이 나기에는 너무 깊은 곳까지 무너진 것이었다. 다만 가슴 안 어딘가에서 꺼진 등경의 잔열처럼 아주 작고 희미한 무언가가 아직 남아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이 말인지 느낌인지 다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거기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추위 속에서도 모든 것을 잃은 이 순간에도 꺼지지 않고 있었다. 저택이 텅 비었다. 군사들이 떠나고 하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언니도 향리도 사라진 뒤 저택에는 둘째 혼자만 남았다. 마당에는 군사들이 뒤지고 간 흔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뒤집힌 소반, 깨진 항아리, 흙발 자국으로 더럽혀진 마루. 그 모든 것이 새벽의 차가운 빛 아래 황량하게 드러나 있었다. 둘째는 별채 서재 문을 열었다. 군사들이 다녀간 자리였다. 책장은 절반이 뒤집혀 있었고 서책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으며 벼루는 엎어져 먹물이 바닥에 번져 있었다. 그 먹물 번짐이 마치 상처 같았다. 둘째는 무릎을 꿇고 흩어진 서책들을 하나씩 주워 모았다. 손이 먹물에 검게 물들었다.
개의치 않았다. 다 죽고 나서 책상 앞에 앉았다.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있었다. 군사들도 미처 가져가지 않은 것이었다. 반쯤 쓰다만 쉬었다. 글씨가 중간에 끊겨 있었다. 군사들이 들이닥치던 그 순간 붓을 내려놓은 자리였다. 먹물이 마르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있었다. 둘째는 그 종이를 손으로 집었다. 읽었다. 어둠 속에서도 등불은 홀로 타오르고 바람이 불수록 뿌리는 더 깊이 내리나니 두려움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거기서 끊겨 있었다. 마지막 행이 없었다. 두려움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무엇을 쓰려 하였는가? 둘째는 그 미완의 행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다. 종이가 아직 미세하게 온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았다. 착각이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 착각이 가슴을 무너뜨렸다. 그제야 눈물이 나왔다. 소리 없이 흘렀다. 뺨을 타고 내려온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다. 먹글씨가 번졌다. 둘째는 황급히 종이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더 번지면 안 되었다. 이것이 지금 자신에게 남은 전부였다. 그의 필체, 그의 생각, 그가 완성하지 못한 말. 얼마나 울었는지 알 수 없었다. 울음이 멈추었을 때 방 안은 더 어두워져 있었다. 등경의 기름이 거의 다 된 것이었다. 불꽃이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다. 꺼지기 직전의 불꽃이었다. 둘째는 그 불꽃을 바라보았다. 꺼지지 마라. 속으로 말하였다. 제발 꺼지지 마라. 그때 발 옆에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가면이었다. 군사들이 방을 뒤지면서 떨어뜨린 것이었다. 조잡한 종이 가면이었다. 두껍게 겹친 한지 위에 검은 먹으로 거친 선을 그어 짐승의 얼굴을 흉내낸 것이었다. 눈구멍이 크게 뚫려 있었고 테두리에는 말총이 꿰매어져 있어 멀리서 보면 더욱 무시무시하게 보일 만한 것이었다. 가까이서 보니 만듦새가 투박하였다. 정교함과는 거리가 먼 물건이었다. 이것이었구나. 언니가 그림자 속에서 본 것이 이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두려워한 것이 이것이었다. 소문을 먹고 자란 괴물의 정체가 조잡한 종이와 말총으로 만든 가면 하나였다. 둘째는 그 가면을 손에 들었다. 가볍고 차가웠다. 안쪽 면을 들여다보았다. 오래 써서 다른 자국이 있었다. 이것을 쓰고 바깥에 나섰던 것이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그가 얼마나 두려웠을지 생각하였다. 왕족이라는 신분이 역적의 굴레로 바뀌어 도성에서 쫓겨난 날. 아무것도 없는 이 산속에 홀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근 날. 가까이 오면 다칠까봐, 자신으로 인해 누군가가 또 상처받을까봐 괴물이라는 소문 뒤에 스스로를 가둔 날.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을지, 가야금 소리가 얼마나 슬펐을지, 밤마다 쓰는 시들이 얼마나 긴 독백이었을지. 가면을 가슴에 안았다. 미완의 시종이와 함께 그의 것들을 전부 끌어안았다. 이것이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것이었다. 비단 옷이 아니었다. 저택이 아니었다. 정경부인이라는 자리가 아니었다. 이 가면 뒤에 숨어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의 진심. 그런데 어떻게 지키는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름도 제대로 없는 여자였다. 가진 재산도 빽도 세상이 인정하는 권한도 없었다. 문서를 꾸밀 능력도, 관아에 맞설 지위도, 조정을 향해 목소리를 높일 자격도 없었다. 20여 년을 언니 그늘 아래, 아버지 명 아래 살아온 여자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등경의 불꽃이 다시 흔들렸다. 이번에는 아주 크게 흔들렸다. 꺼지는가? 둘째는 눈을 고정하였다.
꺼지지 마라. 그러나 불꽃은 크게 한 번 더 흔들리더니 거짓말처럼 다시 작게 안정되었다. 꺼지지 않았다. 기름이 바닥에 닿았을 텐데, 타오를 것이 없을 텐데, 그래도 꺼지지 않았다. 둘째는 그 불꽃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술을 열었다.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다. 다만 마음속에서 아무도 듣지 못하는 가장 깊은 곳에서 분명하게 말하였다. 나는 지키겠다. 방법을 모른다. 힘이 없다. 이름도 없다. 그러나 지키겠다. 이 가면을 만든 사람을, 이 시를 쓴 사람을, 두려움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 행을 쓰지 못하고 끌려간 그 사람을, 그가 완성하지 못한 문장을 내가 대신 살아내겠다. 두려움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용기가 아니었다. 무모함도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그것이 답이었다. 언제나 그것이 답이었다. 껍데기가 아닌 진심, 소문이 아닌 실체, 그림자가 아닌 사람. 자신이 한 달 동안 이 저택에서 배운 것이 결국 그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 꺼지지 않는 등경의 불꽃처럼 자신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다다. 동이 트기 시작하였다. 창호지 문 너머로 아주 희미하게 어둠의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검은 빛이 조금씩 남색으로, 남색이 조금씩 회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밤이 끝나고 있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 둘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미완의 시종이를 품 안에 넣었다. 가면을 손에 들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렸다. 무릎에 진흙을 털었다.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손은 먹물로 검었고 옷은 찢어진 채였으며 눈은 부어 있었다. 그러나 눈 안에 있는 것이 달라졌다. 꺼지지 않는 무언가가 거기 있었다. 등경의 불꽃처럼, 바람이 불수록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것처럼. 한 달 전 가마에 오르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그 여자는 지난밤 이 서재에서 완전히 무너졌다가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다시 일어섰다. 서재 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감쌌다. 마당은 아직 어두웠다. 그러나 동쪽 하늘 끝이 아주 조금 밝아오고 있었다. 날이 밝았다. 완전히 밝은 것은 아니었다. 동쪽 하늘 끝이 남색에서 회색으로, 회색에서 희미한 황금빛으로 물드는 그 경계의 시간이었다. 저택 마당에는 아직 그림자가 길게 누워 있었고 담장 너머 산봉우리들이 검은 실루엣으로 서 있었다. 그러나 어제의 그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다. 세상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둘째는 서재문 앞에 서서 손 안에 두 가지를 바라보았다. 왼손에는 가면이 있었다. 오른손에는 문서가 있었다. 조작된 체포 문서. 밤새 펼쳐 읽고 또 읽은 것이었다. 처음에는 분노로 읽었고 다음에는 슬픔으로 읽었으며 그 다음에는 냉정하게 읽었다. 세 번째 읽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허점이 있었다. 증인으로 기재된 이름 중 하나, 최포수라는 자는 마을 장터에서 둘째도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문서에 적힌 날짜는 최포수가 이미 세상을 뜬 지 2달이 지난 뒤였다. 죽은 사람이 증언할 수 없었다. 또 하나, 고발 내용 중 영모의 증거로 내세운 서신 한 통의 수결이 이상하였다. 수결의 방향이 조선 관문서 형식과 달랐다. 아전이 꾸미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이었다. 작은 것이었으나 분명한 것이었다. 이것으로 충분한가? 혼자 힘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었다. 관아에 들어가 이것을 내밀어 봐야 향리는 웃고 말 것이었다. 고을 수령이 이미 매수되어 있다면 더욱 소용없는 일이었다.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하였다.
더 큰 목소리가 필요하였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는가? 도성이었다. 조정이었다. 그러나 아무런 신분도 없는 여자가 도성 한복판에서 조정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법이 있는가? 신문고가 있었다. 격쟁이 있었다. 임금의 행차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방법도 있었다. 전부 목숨을 건 일이었다. 잘못하면 무고죄로 되레 옥에 갇힐 수도 있었다. 그래도 가야 하였다. 둘째는 가면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조잡한 종이와 말총으로 만든 물건. 이것을 쓰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긴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옥에 갇혀 있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역적의 누명을 쓴 채 끝날 것이었다. 그가 쓰지 못한 시의 마지막 행처럼 미완으로 끝날 것이었다. 그것은 안 되었다. 둘째는 서재 안으로 들어갔다. 군사들이 뒤집어 놓은 서책들 중에서 필요한 것을 골랐다. 법전이었다. 경국대전. 남편의 서가에 꽂혀 있던 것이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으나 본문은 온전하였다. 펼쳐서 형전 부분을 찾았다. 고변 관련 조항을 읽었다. 거짓 고변에 관한 처벌 규정을 확인하였다. 무고를 입증하면 오히려 고발자가 처벌을 받는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었다. 법이 있었다. 자신이 무기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 무기였다. 힘이 없어도 법이 있으면 싸울 수 있었다. 아는 것이 없어도 증거가 있으면 말할 수 있었다. 신분이 낮아도 억울함이 분명하면 나아갈 수 있었다. 껍데기가 아닌 진심이 있으면 손이 멈추지 않았다. 서재를 뒤져 남편이 써온 문서들을 찾아냈다. 그가 이 저택에서 살아온 기록들이었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증서, 마을 사람들과의 거래 기록, 후원의 약초를 나누어 준 내역. 영모를 꾀하는 사람이 이런 기록을 남기는가. 둘째는 그것들을 전부 챙겼다. 조작된 문서에 맞설 진짜 기록들이었다. 가면도 챙겼다. 이것이 왜 필요한지 아직 구체적으로 몰랐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았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었다. 괴물이 아닌 사람이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가면 뒤에 숨어야 하였던 이유. 그 이유를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다. 작은 보따리를 꾸렸다. 여벌옷 하나, 노자로 쓸 은비녀 2개, 법전 문서들, 가면, 미완의 시. 전부였다. 이것을 들고 도성까지 가야 하였다. 걸어서 사흘, 수레를 얻어 타면 이틀. 아는 사람도 없는 도성에서 조정을 향해 어떻게 목소리를 높일 것인가. 아직 몰랐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동안 방법을 찾을 것이었다. 찾아야 하였다. 마당으로 나왔다. 동쪽 하늘이 더 밝아져 있었다. 황금빛이 담장 위로 넘어오기 시작하였다. 저택 입구 등경 하나가 아직 켜져 있었다. 밤새 꺼지지 않은 그 등경이었다. 기름이 다 되었을 텐데도 꺼지지 않고 버텨온 불꽃이었다. 둘째는 그 앞에 잠깐 멈추었다. 그리고 가면을 들어 햇빛에 비추어 보았다. 낮에 보니 더욱 조잡하였다. 이것이 수십 년 동안 마을 전체를 두려움에 떨게 한 것이었다. 이것이 언니를 도망치게 하였고 사람들의 입에서 괴물 이야기를 만들어냈으며 한 사람을 오래도록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킨 것이었다. 가까이서 빛 아래서 보면 이토록 보잘것없는 것이. 껍데기는 눈을 속인다. 그러나 진심은 운명을 바꾼다. 처음 들었을 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다. 한 달 전 가마에 오르던 날, 빗속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저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지금은 알았다.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는 것을. 비단 옷을 입은 자신이 아니라 진흙투성이 옷을 입고 이 마당에 서 있는 지금의 자신에게.
둘째는 보따리를 등에 메었다. 대문을 향해 걸어갔다. 발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다. 흙이 발 아래서 단단하게 느껴졌다. 대문 앞에 서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텅 빈 저택이었다. 뒤집힌 소반, 깨진 항아리, 먹물 자국. 그러나 그 폐허 속에 서재창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이 있었다. 등경의 마지막 불꽃이었다. 잘 있거라. 뒤를 돌았다. 대문을 열었다. 새벽 산길이 앞에 펼쳐졌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가득 채웠다. 발을 내디뎠다. 도성으로 향하는 길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가마가 아니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명도 아니었다. 이번에는 자신의 두 발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진심으로 걷는 길이었다. 길이 멀었다. 쉽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한 달 전에 둘째 이 씨가 아니었다. 이 여자는 이제 알고 있었다. 껍데기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산막의 문이 열렸다. 도성까지 사흘이 걸렸다. 첫날은 걸었다. 둘째 날은 마침 장에 가는 농부의 수레에 얻어 탔다. 셋째 날 이른 아침 도성의 성문이 눈앞에 나타났다. 난생 처음 보는 거대한 문이었다. 그 문 앞에 서서 둘째는 잠깐 발을 멈추었다. 보따리를 고쳐맸다. 품 안에 문서들이 있었다. 가면이 있었다. 미완의 시가 있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이 저택에서 배운 것들이 있었다. 발을 내디뎠다. 성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의 물결이 사방에서 밀려왔다. 장사치들의 고함 소리, 수레바퀴 소리, 말발굽 소리. 둘째는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사흘을 걸으면서 방법을 찾았다. 무고 사건을 다루는 형조가 있었고 억울한 백성의 호소를 듣는 신문고가 있었으며 사헌부가 있었다. 가장 확실한 곳은 사헌부였다.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곳. 조작된 문서와 매수된 향리의 죄를 고발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 사헌부 앞에 섰다. 문이 높았다. 문지기가 가로막았다. 무슨 일로 왔느냐? 둘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억울한 사연을 고하러 왔습니다. 지방관아의 비리와 무고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지기가 비웃었다. 증거가 있다 하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보따리에서 문서들을 꺼내 들었다. 문지기의 눈이 달라졌다. 기다리라 하였다. 한 시즌을 기다렸다. 두 시즌을 기다렸다. 해가 중천을 넘어갔다. 둘째는 문 앞 돌계단에 앉아 기다렸다. 배가 고팠다. 발이 아팠다. 그러나 일어서지 않았다.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신문고 앞으로 가면 되었다. 신문고에서도 안 되면 임금의 행차 앞으로 가면 되었다. 방법은 하나가 아니었다. 문이 열렸다. 사헌부 감찰 하나가 나왔다. 작년의 남자였다. 눈빛이 날카로웠으나 귀 기울여 듣는 자세가 있었다. 들어오라 하였다. 둘째는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였다. 혼례가 된 경위부터 저택에서 보낸 한 달이, 남편의 실제 모습이, 언니와 향리의 계략이, 조작된 문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하는 동안 손이 떨렸으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증거를 하나씩 꺼내어 놓았다. 문서의 날짜와 죽은 증인의 이름, 수결의 방향이 관문서 형식과 다른 부분, 남편이 남긴 세금 납부 증서들, 마을 사람들과의 거래 기록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을 꺼내어 놓았다. 감찰이 굳었다. 가면을 바라보다가, 문서를 바라보다가, 둘째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신랑이 쓰던 것이냐? 예. 이것 때문에 괴물이라는 소문이 생긴 것이냐? 예.
감찰은 오래 침묵하였다. 사흘이 지났다. 사헌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닷새가 지났다. 지방향리와 아전이 도성으로 압송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열흘이 지났다. 언니가 공모한 것이 밝혀졌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조작된 문서를 꾸민 아전이 자백하였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보름이 지나던 날 아침이었다. 사헌부 감찰이 직접 둘째를 찾아왔다. 남편의 신원이 회복되었다 하였다. 역적 혐의가 무고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하였다. 그리고 남편의 왕족 신분이 복권되면서 그 부인에게 정경 부인의 품계가 내려졌다 하였다. 둘째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할 자리였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먼저 왔다. 열흘 전 서재 바닥에서 흘렸던 눈물과 달랐다. 그것은 무너지는 눈물이었다. 지금 이것은 버텨낸 눈물이었다. 전혀 다른 온도의 눈물이었다. 감옥 문 앞에 섰다. 오후의 햇살이 문 앞 돌계단 위에 가득 쏟아지고 있었다. 문 양쪽에 걸린 등경이 낮인데도 켜져 있었다. 황금빛 햇살과 등경의 호박빛이 섞여 문 앞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남편이 나왔다. 짙은 남색 도포가 아니었다. 감옥에서 나온 사람의 행색이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으며 얼굴이 수척하였다. 그러나 관자놀이에서 턱선까지 이어지는 흉터는 변하지 않았다. 서재 창호지 구멍으로 보았던 그 얼굴이었다. 처음으로 환한 빛 아래서 가리는 것 없이 마주보는 얼굴이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남편의 눈 안에 수십 가지가 한꺼번에 담겼다. 놀람이었다. 감사였다. 미안함이었다. 그리고 둘째가 이름 붙이기 어려운 무언가였다. 둘째는 그 눈을 마주보며 걸음을 내디뎠다. 남편도 걸음을 내디뎠다. 햇살 속으로, 등경의 빛 속으로. 두 사람의 손이 닿았다. 남편의 손이 차가웠다. 감옥에서 보낸 보름의 차가움이 아직 남아 있었다. 둘째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하게 하고 싶었다. 저 서재에서 창호지 구멍으로 처음 보았던 그 손이었다. 가야금을 타던 손이었다. 시를 쓰던 손이었다. 둘째를 위해 황기백숙을 준비하라 이른 손이었다.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어떻게 한 것이냐? 둘째는 잠깐 그 물음을 들여다보다가 대답하였다. 당신이 가르쳐 준 대로 하였습니다. 남편의 눈썹이 올라갔다. 내가 언제 가르쳤느냐? 둘째가 말하였다. 서재의 책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후원의 팻말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이 쓰다만 시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껍데기가 아닌 것으로 버텨야 한다는 것을. 남편이 오래 침묵하였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둘째가 그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그의 입가에 무언가가 피어올랐다. 웃음이었다. 작고 조심스러운 웃음이었으나 분명히 웃음이었다. 흉터가 그 웃음과 함께 빛을 받아 반짝였다. 저 멀리 언니와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관아 마당 한켠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언니의 화려한 노란 옷이 먼지 속에서 초라해 보였다. 공모에 가담한 것이 밝혀진 언니는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될 것이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는 그쪽을 한번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다. 원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였다. 햇살이 가득한 이 문 앞이, 차갑던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이 감각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진심으로 써 내려간 이야기의 이 페이지가. 남편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둘째는 그 물음에 잠깐 멈추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물음이었다. 언제나 둘째였다. 언니 동생이었다. 아버지의 딸이었다. 이름을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둘째는 고개를 들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였다. 이진심이라 하겠습니다. 참진, 마음심. 진심이라 하겠습니다. 남편이 그 이름을 소리 없이 따라 발음하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울리는 이름이요. 등경의 불꽃이 한낮의 햇살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 빛 속에 함께 서 있었다. 가면은 보따리 안에 있었다.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미완의 신은 품 안에 있었다. 언젠가 마지막 행을 쓸 것이었다. 두려움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진심이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봄이 왔다. 산수유가 먼저 피었고 매화가 그 뒤를 따랐으며 복숭아 나무가 가장 늦게 가장 화려하게 터졌다. 저택 후원의 약초들도 겨울 동안 웅크렸던 몸을 펴고 하나둘 싹을 올렸다. 당귀, 천궁, 황기, 작야. 남편이 팻말을 꽂아 두었던 것들이 전부 살아 돌아왔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을 막을 수는 없었다. 둘이 함께 후원을 돌보기 시작한 것은 남편이 돌아온 지 열흘 뒤부터였다. 처음에는 어색하였다. 한 달을 같은 지붕 아래 살았으면서도 제대로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니 어색한 것이 당연하였다. 밥상을 마주하는 것도, 복도에서 마주치는 것도 처음 며칠은 어색함이 앞섰다. 그러나 후원에 나란히 앉아 팻말을 새로 고쳐 쓰고 겨우내 마른 가지를 쳐내고 새로 올라오는 싹에 물을 주는 동안 어색함은 조금씩 다른 것으로 바뀌어 갔다. 편안함이었다. 정자는 후원 끝 언덕 위에 있었다. 남편이 직접 손을 봐서 낡은 기둥을 새 나무로 교체하였고 둘째가 마루를 닦아 윤기를 냈다. 육각형 지붕에 새 기와를 얹었더니 햇살이 닿을 때마다 빛을 받아 반짝였다. 복숭아 나무가 정자 양쪽에 서 있었고 꽃이 피면서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날려 정자 안으로 들어왔다. 마루 위에 꽃잎이 쌓이면 남편이 붓으로 슬쩍 쓸어냈고 둘째는 그것이 아깝다며 손으로 모아 소반 위에 올려두었다. 그날 아침도 그랬다. 상 위에 찻잔이 2개 있었고 김이 올라오는 차가 담겨 있었다. 남편이 가져온 시집 한 권이 펼쳐진 채 상 위에 놓여 있었다. 도성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최근에 나온 젊은 시인의 시집이라 하였다. 둘째가 집어들어 읽다가 한 구절 앞에서 멈추었다. 두려움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사랑이라 하더라. 남편에게 보여주었다. 남편이 읽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남편이 말하였다. 내가 쓰려던 것과 다르다. 둘째가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라 쓰려 하셨습니까? 남편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하였다. 두려움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진심이라 하려 하였소. 둘째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다. 소리 내어 웃었다. 가만히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소리를 내어 웃었다. 20여 년을 살면서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웃음을 참았다. 언니보다 앞서면 안 되었고 아버지 앞에서 너무 화나면 버릇없어 보였으며 남들 앞에서 크게 웃는 것이 여자답지 않다 배웠다. 그래서 늘 입을 가리고 소리를 줄이고 웃음을 가두었다. 지금은 가두지 않았다. 남편이 그 웃음을 보며 잠깐 굳었다가 그 다음 자신도 따라 웃었다. 남편의 웃음이었다. 처음 보는 것이었다. 보름 전 감옥 문 앞에서 아주 잠깐 보였던 것보다 더 환한 웃음이었다. 흉터가 그 웃음과 함께 움직였다.
흉측하지 않았다. 전혀 흉측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그의 얼굴을 더 사람답게 만들었다. 꽃잎이 날아들었다. 복숭아 꽃잎이 바람을 타고 정자 안으로 들어와 두 사람 사이 상 위에 내려앉았다. 둘째는 손을 뻗어 그것을 집었다. 얇고 부드러웠다. 분홍빛이 손바닥 위에서 빛났다. 정자 기둥 한쪽에 가면이 걸려 있었다. 누가 걸어두자고 먼저 말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버리자고 하였을 때 남편이 잠깐 망설였고 둘째가 걸어두자고 하였다. 잊지 말자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있다는 것을. 조잡한 종이와 말총으로 만든 것이었으나 지금은 아무도 그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냥 거기 있었다. 하나의 물건으로, 하나의 기억으로. 정자 양 귀퉁이에 등경이 켜져 있었다. 대낮에 켜진 등경이었다. 불필요한 것이었다. 햇살이 이토록 가득한데 등경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러나 둘이 함께 의논하여 켜두기로 하였다. 어떤 날도 꺼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가장 어두운 밤에도 기름이 바닥에 닿아도 끝까지 버텼던 그 불꽃을 기억하겠다는 뜻으로. 찻잔에 손이 닿았다. 둘째의 손이 찻잔을 집으려 할 때 남편의 손이 먼저 닿았다. 감옥에서 나오던 날 차가웠던 그 손이었다. 지금은 따뜻하였다. 둘째의 손 위에 남편의 손이 잠깐 겹쳤다가 물러났다. 둘 다 찻잔을 집었다. 서로를 바라보며 마셨다. 차가 따뜻하였다. 상 위에는 시집이 있었다. 후원에서 가져온 작은 팻말이 책갈피 대신 꽂혀 있었다. 작약. 여인의 어혈을 풀고 마음의 울체를 해소한다. 그 아래 이제는 새로 덧붙여진 글씨가 있었다. 이 집에 온 사람이 부디 건강하기를. 이라는 원래 문장 옆에 다른 필체로 작고 단정하게 써 있었다. 이 집에 온 사람이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둘째의 필체였다. 산 너머에서 두루미 한 마리가 날아왔다. 정자 위를 한번 선회하더니 다시 산 쪽으로 날아갔다. 그 흰 날갯짓이 복숭아 꽃잎과 섞여 잠깐 공중에서 빛났다. 둘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파랬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랬다. 홀레날 그 낯빛 하늘이 아니었다. 가마 안에서 올려다보던 그 무거운 하늘이 아니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던 그 먹빛 하늘이 아니었다. 그냥 봄 하늘이었다. 맑고 높고 넓은 봄 하늘이었다. 눈가에 뭔가가 스쳤다. 손으로 눈가를 짚었다. 건조하였다. 눈물이 아니었다. 꽃이 피었다. 복숭아 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와 눈가에 닿은 것이었다. 둘째는 그 꽃잎을 손에 받아들고 잠깐 바라보다가 웃었다. 이번에는 조용히 웃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온 얼굴로 웃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다. 볼이 둥글게 올라왔다. 연지곤지 없이도 비단옷 없이도 족두리 없이도 지금 이 얼굴이 홀레날 그 얼굴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남편뿐이었으나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남편이 붓을 들었다. 미완의 시를 꺼내어 펼쳤다. 오래 들여다보다가 마지막 행을 썼다. 두려움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진심이었다. 붓을 내려놓았다. 둘째가 그것을 읽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등경의 불꽃이 봄 햇살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꽃잎이 계속 날렸다. 차는 따뜻하였다. 하늘은 파랬다. 정자 기둥에 걸린 가면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가 멈추었다. 이야기가 끝났다. 아니,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가마에 오르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비단 옷을 입은 날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껍데기가 아닌 진심으로 처음 발을 내디딘 그날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정자 위에서 봄 햇살 아래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마주 앉은 이 순간에 그 이야기는 비로소 제 모습을 찾았다. 껍데기는 눈을 속여도 진심은 운명을 바꾼다. 그리고 운명이 바뀐 자리에는 봄이 온다.